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속속 내년 성장률 전망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23년 경제정책 발표를 앞둔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출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도 다음 달에 나올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1%대 이 성장률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성장률, 물가 이런 지금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기관 중에서도 정부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전망은 바로 정부의 예산 집행 또 각종 공과금, 공공정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현재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돈을 컨트롤하고 있는 통화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추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다른 기관들이 속속속 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올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금융 부담을 더 느끼게 되고 또 가게는 그만큼 돈을 더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소비도 줄고 생산도 줄고 수출도 줍니다. 근데 그게 일정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쇼크가 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타임 레그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쇼크가 오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2.5%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1.7%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그 정부 입장에서도 정확한 세수 추계나 또 내년도 경제 운영을 위해서도 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1%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9년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사실상 처음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뭐 질병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경제 패턴에서는 그 아시아 금융위기 또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13년 만에 처음이고 우리나라의 일반 잠재 성장률, 우리의 경제 체력, 우리의 평상시 어떤 성장 능력이 잠재 성장률이 2%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기초 체력보다도 못한 저성장이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기업이나 일반 가계 경제 주체들도 내년도 경제는 좀 더 탄탄하게 좀 구두쇠처럼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와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정부는 기울하면서 선을 긋고 있긴 한데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초입 단계다라는 분석도 있고 물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의 변수가 되겠지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성장률이 1%로 떨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래도 성장률만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떨어진 성장률은 조금 있다가 성장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물가인데요.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높거나 아니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부주의하고 물가도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 두 마리 토끼 다 나빠지는데 이런 것을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고
또 한쪽으로는 물가 상승이 온다는데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침체하면 인건비가 떨어지니까 다시 경제가 활력을 일으켜서 성장률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경제학에서 이것은 두 마리 토끼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떤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경제적 특징인데 내년에는 혹시 두 마리를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2분기 이상 성장률이 2%포인트 이상 뚝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되고 물가는 올라야 되는데 현재 성장률은 1%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지난해 2%에 비하면 뭐 조금 떨어진 상태고 또 물가도 조금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말에 나올 11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 그것을 이제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과연 안정됐느냐. 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상승 탄력, 회복력을 자생적 회복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러면 이 침체가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 불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을 막는데 지금 모든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시장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투기, 또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고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가 50%로 일괄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12월 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정이 아주 중요한 두 대목이 바뀌는데요. 하나는 지금 아파트의 시가 가치가 15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해서 은행 대출을 차단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LTV라고 했어요. LTV가 loan to value입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 대비 은행 융자를 몇 %까지 해주냐. 이럴 때면 LTV가 100%라는 것은 집값이 10억일 때 10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LTV 100%라고 보는데요. 현재 이 대목도 LTV를 지역에 따라서 30% 또는 그 이하로 대폭 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2월 달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50% 집값의 절반까지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관련된 돈줄을 획기적으로 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분양이 안 돼서 건설회사들이 자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부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돈의 유무의 부동산 가치에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일단 풀어주는 건데 어떤 적지 않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선 조치가 이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LTV 규제도 풀고 15억 담보대출 금지 조항도 풀기 때문에 대출 창구는 활짝 열렸는데 한 가지 규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DSR이라는 규제인데요.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 비율은 본인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매달 갚아야 되는 이 이자와 원리금 부담액이 소득액 대비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액 대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러는 규제거든요. 이것은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일단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서로 은행에서 많은 문호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안 생기는 거죠. 다만 본인의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DSR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대출 효과는 그만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의 그 부동산 신규 대출 담보 대출 금지 해제 조처나 LTV 완화 조처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전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또 많이 받아서
가계 부채가 악성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처로 보여집니다. 예.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 활력의 돌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미국도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온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미국의 소비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4번 했고 올 한 해 금리를 사실상 0%에서 지금 4%로 껑충 올려놓은 사상 초유의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예. 이 정도면 이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소비가 물가를 감안해서 1%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2%, 2.3% 늘어났는데 이것은 그동안 코로나19 때 풀린 돈이 아직도 미국 가계에는 그런 대로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것이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물가가 8%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매출은 2.3%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 가치,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물건 금액이 아닌 물건 가치로 보면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상보다는 컸다. 이런 대목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의 할인율이 어차피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할인율을 대폭 높여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에 어떤 미끼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국 소비가 급격히 경착륙을 한다든지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건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평균 할인율이 낮춰져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인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걸로 인해서 감소된 소비보다 좀 더 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물가가 8% 올랐으니까 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8% 오르면 그 실제 상품 가치 기준으로서는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데 아하. 물가가 8% 오른 것을 감안하면 예. 매출 2.3%는 실질적인 감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기업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일부 제품에는 70%, 80%까지 이렇게 세일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일 효과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기업들의 영업 수익, 이익이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폭발적인 장세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이 8% 수준인 거를 고려하면 실질 소비는 어쩌면 줄어든 걸로도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번에 역대급 매출이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가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황형 소비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기업들이 떨이용으로 어차피 재고를 남기는 것보다는 70%, 80% 할인을 하더라도 파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할인율을 대폭 높였는데 할인율 평균은 30% 정도로 추정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8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 그 돈을 받아서 재생산을 해서 또 인건 고용률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재고 떨이용이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불끝의 막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경기가 좋다거나 내년 경기 전망을 양호하게 보는 요인보다는 끝물 상황에서 고육지책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 하나의 불황형 소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사지 않았을 그런 제품도 많았을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내년부터 조금씩 실물 경제와 닿지 않겠느냐. 이것이 조금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물가가 잡히면 이상적으로 경기가 다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고 그러고 예. 이것을 금리 인상을 통한
아주 그 가장 이상적인 정책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성장률이 지나치게 많이 줄거나 또 물가는 안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플레이션 또 디프레션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제일 주목되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재 미국의 그 경제 운영 능력이나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는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것. 특히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저점을 치고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우려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든지 어째서 연쇄 부도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IMF 때 같은 도산이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후진국들에서 일부 국가 부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는 일단은 경제 운영에 대한 안정감 속에 비상 상황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붕괴 이 대목에 좀 예의주시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경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